중국 전기차를 보게 되면요, 브랜드의 티어를 잘 봐야 돼요. 중국 전기차 좋다던데 왜 실제로 보니까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그 체리 자동차의 천국의 계단, 999개의 계단을 펜먼산이죠. 네.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거였었는데 2018년에 그 랜드로버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스포츠 갖고선 했었던 드래곤 챌린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했었던 거예요. 이벤트 실패를 그 중국 회사들의 실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까워요. 중국 차의 제조 생산 기술이 월드 스탠다드급으로는 올라왔다. 두 분께서는 중국 자동차 내연차 전기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중국 전기차를 보게 되면요, 브랜드의 티어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요새 SNS나 인터넷 돌아다니는 뭐 티어표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건 믿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그 브랜드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고 얼마나 투자를 많이 하냐 보면 되는데, 실제로 티어가 높은 브랜드들은 굉장히 완성도 있는 차를 만들고 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저거까지 만드는구나, 한국보다 앞서 나가는데 싶을 정도의 기술을 만드는 것도 있고, 단순히 좋은 기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양산에서 잘 만드는 브랜드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전기차 굴기 스타일이 뭐였냐면, 일단 니들 다 만들어봐, 그리고 괜찮은 놈만 남겨놓게,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슈 터지고 문제 있던 것들은 사장돼야 될, 도태돼야 될 브랜드들의 흔적들이 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조금 비아디에게 미안한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비아디가 갖고 있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비아디가 그렇게 상위 브랜드가 아니에요, 비아디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꼈을 때는 뭐야, 중국 전기차 좋다던데 왜 실제로 보니까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요. 근데 반대로 사람마다 어떤 브랜드를 좀 얘기하고 싶은 브랜드가 다를 수 있겠는데, 저는 보통 니오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중국 전기차 기술의 현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브랜드 중 하나가 니오인데, 거긴 차를 정말 잘 만들어요. 놀라울 정도로 완성도 있는 차를 만들고 있는 브랜드가 있고, 반면 쟤네 아직도 저러고 있구나 싶은 브랜드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그 체리 자동차의 그 천국의 계단, 999개의 계단을 펜먼산이죠. 네.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했던 거였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재밌었던 건, 그게 사실은 그 2018년에 그 랜드로버가 레인지로버 스포츠. 레인지로버 스포츠 갖고선 했었던 드래곤 챌린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거의 복사하다시피 했었던 거예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드래곤 챌린지는 랜드로버가 이제 중국에서의 세일링 포인트를 확대하기 위해서 중국의 주요 명승지, 명소에서 중국계 드라이버들 그리고 유럽 드라이버들이 함께 타임어택이라든가 이런 챌린지를 하는 거였고요. 그때 스탠먼산 같은 경우는 999개의 계단을 중화권 드라이버로서 르망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호핀퉁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잘생긴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주행을 하고 올라간 그 챌린지고요. 그걸 따라한 거죠, 말 그대로 일단은. 네. 근데 어떤 거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일단 랜드로버는 그런 쪽의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류의 이벤트를 했었던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가 철저해요. 그러니까 미리 거의 몇 년 동안을 계획을 세우고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시행을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할 것들에 대한 대책들을 다 마련해 놓고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리 그 차의 사고 내용을 보면 이 올라가는 동안에 차에 세이프티 로프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랜드로버 차에도 있었어요. 근데 그 세이프티 로프가 차 밑에 이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고정을 해놓은 그 샤클이라고 하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카라비너 같은 것들이죠. 카라비너 같은 거가 걸려 있는데, 이게 올라가는 속도보다 얘를 감아주는 게 느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바닥이랑 부딪혀서 충격이 생기니까 얘가 풀렸고, 풀린 그 로프가 앞바퀴 차축에 감기니까 얘가 그냥 멈춰버린 거죠. 움직이지 못하고. 그리고 차가 에러가 생기니까 거기서 차는 그냥 후진으로 그냥 풀려버렸고, 그래서 사고가 난 거거든요. 그러면 랜드로버는 그런 문제가 없었느냐? 예, 없었습니다. 이미 그 로프 자체는 정말 안전용으로만 있었지, 얘가 어떤 텐션을 받거나 힘을 받는 거를 배제를 해놓은 상태였고요. 대신 랜드로버는 내려올 때, 걔가 내려오는 거는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 그렇죠. 네. 올라갈 때 전진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도 후진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후진으로 내려올 때 그 로프를 걸어서 텐션을 잡아갖고서 안전하게 끝까지 내려왔거든요.
근데 랜드로버는 그래서 내려오는 거 용으로 그 로프를 사용을 했다면 얘네는 올라가면서의 안전장치로 그걸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상황에서부터 기획의 실패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의도는 좋았는데 검증이라던가 그 실무 실행이 잘 안 되는 시나리오가 안 거죠. 좋았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뭐 체리는 사과하고 원상 복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볼 거냐. 이벤트 실패를 그 중국 회사들의 실력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아까워요. 그렇죠. 예, 아까워요. 이게 마침 요 영상을 찍게 제가 2주 전에 그 중국 비아디의 본사가 있는 선전, 심천이죠. 심천에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정저우라고 하는 허난성에 있는 중원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삼국지나 그런, 아마 이렇게 구독자분들은 삼국지라든가 뭐 수호지라든가 초안지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서 나왔던 중원을 제패해야 우리가 전국을 통일할 수 있다라고 할 때 나오는 그 중원이에요. 근데 그 중원의 정저우에 비아디의 공장이 가장 큰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공장 옆에는 뭐가 있냐면, 현대자동차에도 태안에 있는 것 같은 프로빙 그라운드. 네, 프로빙 그라운드를 포함한 드라이빙 아카데미가 있거든요. 드라이빙 스쿨 같은 게 있어요. 그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를 거기에다가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지형 서킷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온로드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짐카나라든가 그 다음에 1.8km 정도 되는 트랙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높이 50m 정도 되는 경사 23도짜리 모래 언덕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오프로드 코스도 굉장히 빡세게 만들어 놨거든요. 제가 경력이 그 지프 브랜드에서 트레이닝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랜드로버 브랜드에서 트레이닝 역할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잡지사가 포일 드라이브 IV라는 사륜구동 전문 잡지에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저는 지프 랭글러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 쪽에서는 나름 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사업을 배우신 20대 청년부터 60대 자영업 사장님까지 자기 건물 하나 없이 공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월급보다도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모집하니까 서둘러 주세요. 제가 가서 봤을 때도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그 비아디의 브랜드가 아까 말씀하셨던 비아디가 있어요. 비아디는 그 왕조 시리즈하고 그 다음에 해양 시리즈의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브랜드로 토요타하고 합작해서 만들었던 덴차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다임러랑 합작해서 만들었던 덴차라는 브랜드, 미니밴드라고 고급차들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SUV를 전문으로 하는 포뮬러 바오, 중국 현지 발음으로 황청바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 SUV들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위 등급에는 양왕이 있죠. 그래서 양왕은 이렇게 그 차가 춤추는 영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SUV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라든가 그런 걸로 아마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뉘르에서 신기록 세우고. 네, 뉘르에서 신기록 세우고 얼마 전에는 그 496km를 넘겨서 양왕 U9이라는 그 스포츠카가 496km를 넘어서 양산차 최고속 신기록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뉘르에서는 6분대를 깼죠. 파이칸 바이작이랑 열심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실력을 입증하고 있는 얘네는 그러니까 테크니컬 리더십을 갖고 있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 차들을 거기에서 타보고 경험해 보면, 물론 이제 그런 제조사에서 만들어 놓은 거는 자기네 차가 가장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설계하고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해 본 결과는 꽤 놀라울 정도였었어요. 얘네들이 그냥 싸게 만들어서 싼 차로서 파니까 가성비로서 성공한 브랜드는 아니고, 이제는 기술이 있는 회사구나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특히 그 부분에서는 거기에서 또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는 전기 모터를 다루는 기술하고 그 다음에 서스펜션을 컨트롤하는 기술이 이거는 웬만한 기존에 있었던 프리미엄 럭셔리 브랜드의 양산차들보다 나은 것도 꽤 많은데? 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시고 많이들 싫어하시고 그리고 걔네들 뭐 이렇게 비하 발언도 많고 그러는데 중국이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었던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유럽에 가서 충돌 테스트하면 별 하나 받고 별 못 받고 퇴출당하고. 네, 2010년에도 그랬거든요. 근데 2020년 그 내연기관차들을 그렇게 막 카피하고 그런 거 만들었던 데에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중국의 내수 자동차 시장이 2,500만 대에서 3,000만 대 정도 돼요.
미국에 1600만 대고요. 유럽의 27개 국가를 합치면 13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유럽을 합쳐놓은 시장이 중국이에요. 거기에서 경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김학수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경쟁을 통해서 결국은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애들을 남겨놨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그런 얘기들도 있었죠. 비아디가 이제 현금이 부족해져서 망하네 뭐하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회사에는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중국은 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공산당이기 때문에 통폐합을 해요. 통폐합을 하면서 이게 브랜드는 사라질지언정 결과적으로 보면은 잘하는 기술들만 살아남는 겁니다. 그러면 엑기스만 뽑아서 만들어진 차들은 좋을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지금 뛰어들어서 차를 만들고 있는 그 화웨이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샤오미도 그렇고요. 이번에 출장 가서 그 두 브랜드의 차를 봤는데, 그러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신차가 나와서 보면 차를 잘 만드냐 자동차로서 잘 만드냐 못 만드냐는 단차를 봅니다. 그렇죠. 예, 부품들 사이에 패널들 사이의 단차와 그 다음에 실내를 열었을 때 이렇게 대시보드를 눌러본다거나, 조립 품질을 예, 본다거나. 스크린이나 이런 걸 이렇게 흔들어 본다거나, 뭐 운전대를 이렇게 움직여 본다거나 하거든요. 잡소리 하나 없어요. 그리고 단차도 이 패널과 패널 사이의 간극을 5mm로 유지를 하느냐 3mm로 유지하느냐 이거를 정해놓고선 가거든요. 그 3mm가 2m 동안, 그러니까 1.4m짜리 후드를 전체를 일정하게 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차들이 많았었어요, 생각보다.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차의 제조 생산 기술이 일단 월드 스탠다드급으로는 올라왔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미친 듯이 경쟁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경쟁하면서 조금이라도 자기네들이 차를 팔고 하려면 신기술을 내놓는 속도, 신제품을 내놓는 속도, 이게 빠른 거예요. 이거의 예가 사실은 우리가 경험했던 거로는 스마트폰이 있죠. 그렇죠. 샤오미들 네.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의 스마트폰들을 보면 S 시리즈 같은 경우도 1년에 하나씩 나오잖아요. 아이폰도 지금 1년에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6개월이면 바뀌어요. 네. 그리고 6개월 안에 중간중간에 또 스페셜 버전들이 나오면 또 바뀌어요. 경쟁이 치열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1년에 하나 바뀔 거를 1년에 2번씩 바꾸고 있다는 거는 2배씩 뛰어나다는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뭐 개발팀이나 R&D팀이 2배로 움직이고 있다는 네, 얘기죠. 2배로 고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이 있는데 차가 나쁘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제조 품질이라던가 뭐 퀄리티 관리, 안전 이런 게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그 브랜드의 기조를 보시면 알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태되거나 사라져야 될 브랜드들 중 케이스 하나가 그게 QC를 굉장히 허술하게 관리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과거에 수교 전에 중국에서 공장 관리를 하셨었는데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우리는 정말 철저하게 월드 스탠다드를 만들 거고 유럽 시장에 내놓는 물건을 만들 거야 라고 하면은 정말 잘 만듭니다. 어쨌든 이 동양권 사람들 특유의 그 공예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뭐 제가 아마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서 만든 캐딜락 CT6하고 중국에서 만든 CT6를 갖고 와가지고 테스트를 하면은 중국에서 만든 CT6가 훨씬 더 퀄리티가 좋아요. 그런 것들만큼 관리자, 브랜드의 의지에 따라 달라지고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 링크앤코라던가 지커, 니오, 뭐 양왕 뭐 이런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의 특징이 뭐냐면 유럽 시장에 파는 브랜드들이에요. 유럽 시장에 갖다 놓는 것 자체가 엔캡을 통과를 해야 되고 품질 관리가 돼야 되고 뭐 PDI에서의 그런 그 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스펙이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구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정치적 선동이라던가 이런 색깔론에 빠져서 그냥 무조건 안 좋아라고 할 때는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자면 10월 달 한국 수입자동차협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 10월 달에 비아디가 842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 달 동안 판매한 것 중에는 가장 많이 판 숫자인데 이게 몇 위냐면 BMW가 6,177대로 1위, 그리고 5,838대를 탄 벤츠가 2위, 테슬라가 4,350대로 3위, 그리고
볼보가 4위, 뭐 렉서스가 5위고요. 렉서스가 1226대를 팔아서 5위고 824대인 비아디가 6위예요. 그리고 7위가 도요타고 8위가 뭐 아우디고 9위가 미니고 10위가 포르쉐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비아디라고 하는 브랜드의 차만 갖고서 얘기한 거고, 사실 중국에서 생산돼서 국내에 판매된 차들의 얘기를 하자면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테슬라의 4350대 중에 대다수가 모델 Y거든요. 지금 주니퍼라고 하는 차들. 그거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모델 3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들어오죠. 그 다음에 볼보의 차들 중에 S90하고 세단, 대형 세단하고 지금 올해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던 EX30 전기차들도 중국에서 만들어서 옵니다. 그리고 폴스타2하고 폴스타4 같은 그쪽 브랜드들도 얘네들 어쨌든 다 지리그룹 안에 있으니까 얘네들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와요. 그것도 넓게 보면은 중국 부품을 쓰는 그렇죠. 것까지 그리고 가야 되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중국 회사들이 생산 품질이 올라가게 된 것 중에 하나도 사실은 이런 중국 회사가 그룹이 유럽 브랜드나 미국 회사들의 차를 사서 브랜드를 사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봤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 이 볼보 많은 회사들이 글로벌 생산을 해요. 현대자동차만 해도 거의 모든 대륙에서 생산을 합니다. 호주 빼고. 그럼 생산을 한다는 거는 이 현대자동차라는 브랜드의 이름을 걸고 품질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산에 대한 생산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은 전 세계 어딜 가도 똑같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로봇도 쓰고 QC 관리팀인 본사에서 가서 관리도 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금됐었던 조지아 사태도 그 QC를 만들러 갔다가 구금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엔지니어들의 레벨을 그 나라의 수준이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차에 우리 제품의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는 데려가서 우리 기준에 맞는 거대로 생산을 하는 겁니다. 볼보가 중국에서 생산한 지가 벌써 10년 가까이 됐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폴스타, 볼보에 만들어진 차들 품질이 스웨덴에서 만든 거하고 비슷하거나 아까 캐딜락 얘기한 것처럼 더 좋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서 들어왔던 모델 Y가 처음 거기서 들어왔었죠. 그거 미국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는 얘기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 기술과 생산 관리 방법에 대한 거는 이미 레벨이 올라와 있다는 거를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도 중국에서 생산한 차의 침투율로 보면 이미 상당수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테슬라 타시는 분 중에 내가 중국산 차를 탄다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 없거든요. 테슬라를 사시는 거니까.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비아디의 얘기로 넘어가게 되면 비아디는 공장에도 가봤었거든요. 정저우 공장에도. 거기에 퀄리티 컨트롤 하는 거가 거기서 만든 차들은 중국 내수용으로 쓰이는 거지만 수출하는 차들도 꽤 됩니다. 수출 시장용으로 만드는 차들을 거기서 만든다는 거는 결국은 유럽에 팔릴 차들의 퀄리티를 여기서 지켜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같은 라인에서 생산돼서 나오는 차들을 어떤 거는 중국에 파니까 대충 하고 어떤 거는 유럽에 파니까 잘 만들고 그게 비용이 더 이게 비용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 스탠다드를 어디다 맞추느냐? 그냥 유럽 쪽으로 맞추면 되는 거.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단순히 중국 내수용으로만 해서 뿐만 아니라 내수용으로 했을 때는 경쟁이 심해졌기 때문에 품질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중국에서 수출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수출하는 부분에서 이 그러니까 그 품질 기준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맞추려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중국에 대한 그런 감정적인 거는 감정적인 영역인 거고 사업적인 부분은 사업적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중국은 여전히 아주 좋은 글로벌 ODM 시장이고 생산 거점이고 그리고 예전보다 더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던가 네트워크가 더 강해진 지금 더 수준이 올라와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렇지 못한 브랜드가 워낙 브랜드가 많고 또 내수에서 대충 깔짝 팔고 되는 브랜드들이 있으니까 퀄리티가 안 나오는 거지 우리가 만나보는 제품들은 어지간한 QC, QA가 다 된 제품들이 온다는 거죠. 국내에는 비아디만 지금은 들어와 있지만 사실 법인이 만들어진 회사들은 꽤 있습니다. 뭐 지커 같은 경우도 국내 법인 만들어진 지 꽤 됐고요. 그러면 그 법인이 만들었다는 게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의미를 너무 깊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중국 회사가 한국에 침투한다라는 하기보다는 뭐 그걸로 현대자동차를 어떻게 하고 국내 시장을 어떻게 하고 라기보다는
그냥 시장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한국은 어쨌든 180만 대가 꾸준하게 1년에 팔리는 시장입니다. 거기에다가 매장을 내고 판매를 해서 자기네 차를 몇백 대, 몇천 대라도 팔 수 있으면 좋으니까 오는 거거든요. 이게 저는 그 중국의 특유의 그러니까 문화혁명 기간을 지난 이후에 흑묘, 백묘론이 있었잖아요. 까만 고양이건 하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실용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되게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BYD 공장 안에 들어가 보면 공장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공장이 왜 이렇게 어둡지라는 생각을 저는 처음에 했는데 다크 스토리. 진짜 필요한 부분에만 불을 켭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불을 켜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사람이 생활하기에 어렵지 않을 정도로만 하는 거예요. 이거 절약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를 거기에서 생산을 하면서 그 정제호 공장 안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지만 그 안에 배터리 공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어컨 만드는 그 공장도 있고요. 시트 만드는 공장, 내장재 만드는데 그 다음에 램프 만드는 거, 차체 생산하는 거, 이게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은 이런 부품들은 부품사가 만들어서 부품을 납품을 받아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만들어 오고 그렇죠. 부산에서 만들어 오고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걸 납품받은 것들을 쌓아뒀다가 그러니까 생산 계획에 따라서 받고 쌓아뒀다가 걔를 조립을 해서 나가는 게 자동차 공장의 일이거든요. 여기는 그걸 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인하우스에서 다 해요. 그야말로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수직 계열화 얘기를 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화가 철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까지라고 하는 원재료에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수직 계열화라고 하면 여기는 전기차와 자동차 부분에서 모든 영역에서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재화가 엄청나게 돼 있는 거. 네. 그럼 이게 무슨 장점이 위험도 당연히 크죠. 차 판매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하면 전체가 다 망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리스크를 분산을 그러니까 부품업체의 리스크를 분산을 못 시킨다는 거는 위험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부에서 다 만들어서 오고 하니까. 그리고 품질 컨트롤을 하는 것도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협력업체가 있고 외부 업체에서 부품을 납품을 받으면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거를 양산으로 가는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생산할 때까지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서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검증도 해야 되고 네. 다시 주문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들이 많다는 얘기죠. 이 정저우 공장이 18개월 만에 차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공장을 짓기 시작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선 어떻게?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단순합니다. 공장 건물들을 그냥 다 크게 지어요. 다 크게 규격화해서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은 여기는 차체 공장이니까 지붕도 크레인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지붕도 높고 그 다음에 안에 전기는 얼마가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생산 공정에 맞춰서 건물을 짓거든요.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어놔요. 다 크게 지어놓고 그 안에다가 여기는 그러면 생산 라인이 이렇게 갈 거니까 여기서는 뭐 넣고 다 채워넣어. 그리고 제가 갔던 데는 이제 프레스 공정, 차체를 찍어내는 공정이었거든요. 그 프레스 공정에 가보면 커다란 프레스 기계가 계속 철판이 들어가면 철판을 눌러서 모양을 잡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절곡을 해내고 구멍 뚫을 부분 뚫고 그 다음에 큰 부품들 붙일 거 붙여서 최종적으로 완성판이 나와요. 요 단계에 로봇이 한 10개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산 라인이 2개가 있고 2개가 있는 라인 중에 하나는 놀고 있어요. 그래서 쟤는 왜 노냐 그랬더니 저기는 지금 다른 차종을 생산을 하려고 라인을 조정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정은 어디서 하냐 그랬더니 저쪽에서 한대요. 이게 금형을 그 지그에 이 프레스를 누르는 이 지그에 금형을 바꿔 끼우고 금형 바꿔 끼운 거가 위치가 맞는지를 검사를 해서 실제로 넣어서 찍어 봐야 되거든요. 이 과정이 그 건물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남아있는 공간 한편에는 그 BYD 정저우 공장에서 만드는 모든 차종의 프레스 금형과 지그들이 다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에 가면 그 프레스 금형과 얘네들은 다 외부 업체에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게 필요할 때마다 2차 생산할 건 갖고 오세요 해서 그때 넣어갖고선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스트 온 타임으로 해서 차의 생산성을 높인 거는 토요타가 맨 처음 시작을 했고
그게 사실은 포르쉐를 포함한 벤츠나 BMW도 다 배워간 거거든요. 이 저스트 인 타임은 협력업체하고의 연결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주문을 언제 하고 예측을 어떻게 세울 테니 너네 부품을 언제까지 어떻게 셋업해놔라 이런 식으로 네. 하는 거죠. 그러면 자동차 회사 입장은 부담도 적고 생산도 빨라지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다 내재화 시켜버린 거예요. 내부에서. 전 그게 가장 놀랐었고요. 그리고 그 내재화되어 있는 거 안에는 꽤 많은 사람들이 작동을 합니다. 첨단 공장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은 로봇들이 쫙 있는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자동률 몇 프로는 네. 얘기하면서 근데 로봇이 들어가 있으면 그 자동화해서 품질 좋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세팅하는 시간이 사실은 꽤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거를 이 시간을 BYD는 그냥 줄여버리고요. 그러니까 소소한 부품들부터 처음부터 만들면서 거기에서 필요할 때는 사람들이 왕창 들어가서 하고 용접을 하는 것들, 단순화시킬 수 있는 것들만 로봇이 들어오고 아까 말씀드린 흥묘백묘 상황인 거예요. 사람이 필요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건 사람을 넣고 로봇이 할 수 있는 건 로봇을 넣고 야 이거를 그냥 선택해서 그러니까 첨단이라고 하는 거에 목숨을 걸고 괜히 그거 하느라고 시간 끌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차를 빨리 만들고 일정 수준의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다 필요한 거들을 그냥 갖다 쓰는구나. 까만 고양이고 하얀 고양이고 상관없이 주의 잘 잡으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고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게 딱 느껴졌거든요. 저는 중국 차들이 가격이 쌀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부분에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인건비 이제는 안 싸요. 그렇죠. 안 쌉니다. 그리고 그 정제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도 사실은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면 그런 레벨에 이게 수준이 높아졌다 그러면 차값도 결국 원가가 비쌀 수밖에 없는데 얘를 로봇으로 해서 단순화시켜서 그렇게 해서 생산성을 높인다라고 하기에는 투자라든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저는 중국 회사들이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어쨌든 규모의 경제가 있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 이게 결국은 가격 맞추는 데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발주를 우리가 책 만들 때도 10권 발주하는 거랑 1000권 발주하는 거랑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단가가. 그런 부분에서의 이점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안전성을 위해서 꼭 리튬이온을 써야지 리튬이온을 써야지만 했었어요. 근데 중국은 굳이 그럴 필요 있나? 그냥 저기 인산철 쓰면서 인산철에다가 안전 패키지를 뭐 더하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로 고성능은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얼마 전에 발표했던 게 그 인산철 LFP 배터리 갖고선 1메가와트, 그러니까 1000kW 충전을 하는 거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시연을 해줬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1초가 지날 때마다 4, 5km씩 늘어나요. 그러면 5분 충전하면 400km 간다는 게 농담이 아니거든요. 5분 충전이라고 하면 저희 주유하는 것보다 빨라요. 그러면 전기차, 물론 이제 그 충전기가 메가와트급 충전기들이 보급이 돼야 되는 거는 다른 얘기고, 그걸 떠나게 되면 그냥 이제는 내연기관차 타듯이 전기차를 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지금 중국 회사에서 BYD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가 사실은 무서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되게 봐야 되는 게 싼 제품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중국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을 받는 차들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니오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오면 5천만 원 이하에 못 파는 차들이요. 다 8천만 원, 9천만 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차들이. 지커도 그렇죠. 네, 지커들도 그렇고. 유럽에 가는 차들. 그런 차들은요, 그 값어치만큼의 부품이 들어가 있고, 값어치만의 QC가 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특히 니오 같은 경우는 기린 배터리 패키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게다가, 그러니까 공산 일당 독재 국가라고 해서 기업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도. 게다가 대만과의 그런 협력도 있고, 또 그러면서도 미국과도 협력을 해요. 미국 기업들과도. 그런 부분에서 얻는 기술적 우위가 굉장히 큰 거고, 다만 게다가 그걸 또 테스트할 수 있는 필드가 있다라는 거. 이게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한데 중국 사람들이 베타 테스트들이기는 해요. 그쪽 내부에서. 근데 그걸 기반으로 수출되는 제품들은 굉장히 퀄리티가 나온 거고, 우리가 이번에 봤던 그런 체리 자동차의 그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내수용에서의
그 애티튜드를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련되지는 않았어요. 세련됨은 좀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술 자체가 없다라고 무시하기에는 그거는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사실 보면 중국이 그럼 언제부터 그런 기술을 제대로 갖게 됐느냐? 80년대에 들어서 개혁개방이 시작이 됐죠. 그 개혁개방이 시작될 때 중국 정부에서 했었던 게 만인 계획 같은 거를 세웠어요. 10,000명을 해외로 보내서 공부를 해서 학자들을 오겠다. 전 영역에서. 과학과 수학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보내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시면 80년대에 나이가 20살 정도인 사람이라고 하면 대충 지금 60대거든요. 50대, 60대예요. 그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20년 정도를 있다가 2000년 정도서부터 귀국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80년에 가서 해외에서 미국 많이 갔죠. 그렇죠. 그리고 유럽이라든가 그런 데 가서 20년 정도를 거기 실무를 하고 학계에 있다가 들어왔어요. 2000년서부터. 자, 그럼 2000년서부터 이 공공학번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지금 공공학번이면은 나이가 45이 돼. 여기 제가 08학번. 네. 근데 공공학번이면은 45이 돼요. 45세에 그러니까 80년대 해외에 나가서 배워왔던 그 박사급 사람들이 가리킨 사람의 2세대가 45이 됐고 3세대가 지금 20대인 거예요. 그러면 3세대에 걸쳐서 40년짜리 기술이 내부에서 발전할 기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더욱이나 인원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 수학 올림피아드 하면 이게 중국에서 올림피아드 하는 거 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절반이 중국 사람이고 나머지 절반이 인도 사람이면 도대체 이게 미국이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국에서 있었던 사람들이 중국 자국에 들어가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되게 자국 중심적이고 되게 이기적이고 공산 독재의 특정, 그러니까 일당 독재의 특징이긴 하겠지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 시장을 들어갈 때 다 합작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거기서 왔었던 경험치도 무시가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물론 내연기관 엔진에 대해서는 뭐 이상하게 막 엄청 큰 차에다가 1.5리터 엔진 넣어가지고 이상하게 비리비리 달리는 건 있긴 했지만 그러니까 프레스 성형이라던가 뭐 조립 공정, 부품 공정 이런 건 이미 쌓여온 시스템인 거거든요. 거기에 그게 있죠. 내연기관과 전기차는요. 그 시작점이 다른 거죠. 우리 현대자동차가 지금 내연기관 쪽에서 약간 약하지만, 그러니까 좀 평가가 떨어지지만 전기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연기관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뭐 푸조나 캐딜락 이런 브랜드 메르세데스 벤츠랑 비교를 하면은 100년 넘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기차는 다 똑같은 선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오는 시간의 갭을 없애버린 이점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80년대에 나갔던 사람들이 2000년대에 귀국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나온 중국차가 그렇게 바보가 섰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 합작회사가 들어와 있어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20년 동안, 뭐 10년 정도 자동차 회사에서 외국계 자동차 회사에 일을 하던 사람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국내에 있는 합작회사에 가면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구나. 저 로봇은 어느 회사 로봇이고 어떤 거의 조립 과정에 어떻게 쓰고 있구나를 보게 됩니다.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중국 국내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의 기술을 전수를 하고 그거를 쌓아가게 되면 그러면 이게 실차들이 잘 나오게 된 2010년대 들어서 중국 차들 이제는 좀 잘 만드네라고 한 거가 그렇게 발전을 한 거거든요.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연기관에서는 그 갭을 절대적인 타임 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나가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하면 전기차는 아예 그렇게 시작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BYD 같은 경우도 여기가 94년, 95년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 그 왕찬프 회장이 회사를 만들 때, 애당초 배터리 회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배터리 회사로 시작을 해서, 그때는 이제 그 리튬이온이 아니라 니켈 메탈 배터리였죠. 그걸 만들면서
모토로라에다가 배터리를 폰에다가 납품을 하고, 그 다음에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그러다가 그거를 확장시켜서 기판들을 만들기 시작을 하고, 이게 자동차를 회사를 산 게 2002년인가 그랬으니까 그 이후에 2022년에 내연기관 생산 안 하겠다, 순수 내연기관 차 생산 안 하겠다라고 할 때까지 10년 동안 본인이 원래 쌓아왔었던 전기를 다루는 거에 대한 기술, 그거를 전기차로, 자동차로 바로 적용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작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올해 보면은 이 비아디가 지금까지 한 370만 대, 400만 대? 370만 대 정도 팔았을 거예요. 글로벌에서. 아마 올해 400만 대를 넘기네 만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출도, 재작년까지만 해도 수출이 거의 없었었는데, 올해는 아마 수출도 80만 대, 90만 대를 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태국에 공장이 생겨서 돌아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유럽에 뭐 노르웨이, 스웨덴, 독일 같은 데 들어가서 파는 것도 있고, 동남아시아에서 파는 거, 남미 파는 거가 거의 전 세계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배우겠죠. 초반에는 삽질도 좀 하고, 고장도 좀 하고, 마케팅도 잘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경험이 부족한 데서 오는 어수룩함들이 있을 텐데, 그걸 배우고 나면 굉장히 빨리 갈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에서는 경쟁이 심하다고. 이 경쟁이 심하다는 거는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도 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쟁을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게만 하는 거의 서바이벌 게임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랬다면은 이게 노동법에도 걸리고 사람들 과로했다고 쓰러지고 난리가 날 텐데, 여기는 경쟁에서 살아남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신경 안 쓰고 몸 갈아 넣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지만 영어 굉장히 잘하고요. 공부는 다 해외에서 하고 온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아니면 중국 안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유학파 교수들한테 다 배웠고, 글로벌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중국 회사 내부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회사의 방침이라든가 방향성으로 나오는 데는 한 3, 4년이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5년, 그러니까 2030년이 됐을 때는 지금보다 영향력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어떻게 그거를 맞춰 나갈 거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김학수 기자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감정적인 대응이라든가 정치적인 대응을 해서는 이길 수 없고요. 또 중국을 빼놓고 나서는, 중국 시장을 버리고 나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도 우리도 없기 때문에 상황을 저는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제일 핵심이라고 보고요. 그게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고요. 속도를 빨리 해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특화된 내용, 앞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뾰족하게 좀 찾아서 넓은 영역에서 1대1로 붙어서 싸우는 거는 어차피 안 되거든요. 강갑전 장군이 그 수나라 대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그 전략이 좋아서였지 머리 숫자로 이긴 건 아니니까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네시스의 마그마나 하이퍼카 프로젝트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브랜드 밸류를 높이는 거,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들든 내연기관을 만들든 브랜드는 하나의 브랜드란 말이에요. 그럼 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했을 때, 중국차는 하지 못하는 하이퍼카 챌린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미엄 럭셔리 시장에서는 중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거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이점이 되는 거고,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모른 척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냥 시장이라는 게 덮어놓고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게, 과거 일본이 그랬거든요. 한국을 덮어놓고 모른 체 하다가 뭐지 하면서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는 반복하지 않을 준비가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크게 그러니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냥 막연히 아무것도 안 돼, 우리 지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레벨은 절대 아닐 거예요. 네. 얼마 전에 그 한국 수입자동차협회가 올해가 이제 3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그 30주년이 돼서 기념 세미나를 하는데, 그 세미나에 누가 오셨었냐면
유럽 자동차 생산자 협회. 그러니까 유럽에다 공장을 두고 차를 만드는 그 협회 분이 오셔서 전기차 전환이라든가 유럽의 그 시장 변화에 대한 거 얘기를 쭉 해주셨거든요. Q&A 시간에 있을 때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BYD도 그렇고 중국 회사들이 지금 유럽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있다. 근데 그 유럽 생산자협회의 회원사에 보면 거기 현대자동차도 있고 기아자동차도 당연히 있어요. 근데 거기에 토요타도 있고 뭐 닛산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 중국 회사들은 아직 안 보이는 것 같다. 참여할 계기가, 그러니까 참여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떤 정책의 변화가 있을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그분이 딱 예를 들어준 게 하나였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차 브랜드와 일본차 브랜드들이 유럽에 생산 공장을 만들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다. 그런데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그 나라의 그 국가 브랜드의 차들을 좋아하게 되는 순간 사실은 이거는 시장에서 포용을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중국도 만약 거기에 들어와서 생산을 하게 되면 유럽 자동차 생산자 협회의 일원으로서 이 회사들을 어떻게 키울 건지를 고민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관점이 굉장히 지금의 우리나라에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고 유럽처럼 여러 나라가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장도 아니고 또 시장이 180만 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사실 세일즈 회사들이 들어와서 국내에서 팔아봤자 그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차를 사는 사람도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BYD가 842대를 팔아서 월간 판매로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지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몇 대를 파는데요, 국내에서. 그리고 그 BYD가 아무리 좋은 제품,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 많이 들어와서 한다 하더라도 수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냥 우와 이거 좋대 해서 갑자기 몇만 대 팔 수 있는 브랜드가 그게 시장이 아니에요. 자동차 시장이.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보는 그 중국차에 대해서 보는 관점을 다르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싸고 좋은 전기차가 들어오면 누군가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비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근데 그거를 이게 차는 좋아서 내가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하는데 옆에서 야이씨 너 중국차 샀어? 이 배신자 이 매국노색 야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그 차를 산 사람 개인에 대한 그 욕이 되는 거지 중국 회사에 대한 욕 아무런 타격은 없거든요. 그렇죠. 왜 우리 내부 한국 사람들끼리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사는 거는 다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자동차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이렇게 퍼져 있는 것처럼 자동차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사실은 큽니다. 택시, 소나타 택시 사실은 지금 중국에서 갖고 와서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거 차 타면서 중국산이라고 차가 이상하다거나 그렇게 느끼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중국 브랜드의 차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고 관점을 좀 넓혀서 보시는 그런 그 시청자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말 그대로 한국에 들어올 차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중국에서 폭발하고 불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대한민국의 기준에 맞는 차를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막연히 중국산이어서 그러면 집에 있는 거 다 버려야죠. 네,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전기차로 전략을 바꾼 포르쉐의 올해 영업이익이 99% 급감했습니다. 현재 포르쉐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현재 상황은 포르쉐가 실적이 안 좋은 실적이 발표가 된 거죠. 그게 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이유로 우리가 돈이 좀 없으니까 경영실이 안 좋으니까 돈이 많이 드는 외부 활동을 좀 줄일게요 해서 피아 WEC를 철수를 했죠. 굉장히 괘씸합니다 이거는. 다들 포르쉐 타도를 목숨을 걸고선 들어와서 뛰어든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자기들끼리 싸우게 됐어요. 네. 페라리가 공격이 됐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게 바로 뉴스를 잘 봐야 되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위기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저는, 분명 표면적으로 데이터적으로 장부적으로 나쁜 건 맞는데, 이게 포르쉐 브랜드의 침체, 몰락을 알리는 신호는 전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영업이 99% 감소했다라고 하면은 망했잖아요. 망한 거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사실 이제 길게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그러니까 재작년하고 작년만 비교해도 영업이익이 떨어진 거는 맞아요. 한 영업이익률로만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18%였다가 23년에, 24년에 14.1%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영업이익률이 99%가 감소해서 거의 뭐 0.1%, 네. 0.2%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감소했느냐는 거죠. 이게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예전에 포르쉐가 몇 번의 위기를 겪었을 때 그때는 뭐였냐면 차종이 다양하지 못했고 세계적으로 그 첫 위기가 왔을 때도 차종이 다양하지가 못했고 그 다음에 판매량 자체가 줄었고 신차를 못 내놓아서 결국 판매가 안 돼서 매출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위기였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방법으로 나왔던 게 박스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카이엔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신차로 그렇게 회복을 한 거예요. 이거는 옛날의 이야기이기도 하면서 굉장히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거봐 미국 판매량도 줄었고 중국 판매량도 많이 줄지 않았냐라고 말하시면서 위기로는 좀 더 무게를 두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내용도 잘 봐야 돼요. 이게 옛날처럼 뭐 오일 쇼크 때문에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안 팔린다거나 뭐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 중국 시장에서 안 팔리는 거 정말 그게 포르쉐만의 문제일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작년, 그러니까 올해 간단하게 얘기해서 거의 모든 브랜드가 중국에서 판매량이 줄었어요. 그리고 미국도 판매량이 많이 줄었어요. 특히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이유는 간단하죠. 미국은 관세가 있었고 중국은 사실 중국 내부에서 중국 브랜드 배양에 대한 시장적 의지가 굉장히 커요. 사실 그것 때문에 폭스바겐 그룹과 이제 스텔란티스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포르쉐만의 문제는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포르쉐로 얘기를 이제 집중을 해보면 올해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만 상반기만 보면 매출이 194.6억 달러에서 181.6억 유로입니다. 유로로 마이너스 6.7%가 줄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은 30.6억에서 10.1억 유로로 67%가 줄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영업이익률이 15.7에서 5.5%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를 3분기까지 따져보면 매출은 마이너스 6%만 줄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천만 유로밖에 안 돼서 전해가 40억 유로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이 14.1%에서 0.2%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업이익률이 90%가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냐면 매출이 6%밖에 안 줄었다는 거는 사실은 차는 판매되는 것들은 물론 줄기는 했지만 그럭저럭 팔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왜 영업이익률은 줄었느냐? 비용이 왕창 나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억 유로를 이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제품 포트폴리오 바꾸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배터리라든가 소프트웨어 관련된 투자 내용으로 그걸로 27억 유로를 특별 비용을 확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27억 유로만큼 원래는 이익이 난 건데 그거를 비용으로 쓰겠다고 빼버리니까 영업이익률에서는 0.2%밖에 안 나오는 거죠. 사실 재무제표에서는 이런 것들을 그 할부로 끊는 경우가 많죠. 나눠서 10년 만기 이런 식으로 끊는데 이거를 올해 다 때려박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구조조정, 전기차 플랫폼 개발, 배터리 사업 관련된 거, 포트폴리오 개발, 공장 전환 이런 모든 비용을 그냥 회계연도 1년으로 녹여버린 거예요. 이것들은 원래 한 뭐 진짜 길게는 20-30년까지도 늘릴 수 있는 비용 지출인 건데 이걸 다 1년 만에 넣다 보니까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그런 특별 비용으로 상계를 시키겠다는 게 31억 유로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31억 유로를 까면 최종적으로 영업이익 3.6억 나온다고 나와요. 그러면 작년에 40억, 50억 한 거랑 비교해보면 거의 없다는 수준이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을 보면 진짜 0%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왜 했느냐가 사실은 핵심인데, 그리고 왜 갑자기 그렇게 올해에다가 다 씌웠느냐가 핵심인데, 결국은 내년서부터는 수익을 나오게 하는, 그러니까 수익률을
제대로 보여주게 된. 단기적으로는 올해 한 해 망한 것처럼 재무제표 보이는 거, 자, 이런 이유에서 한 거예요. 라고 확실하게 해놓고, 내년 포함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은, 자, 그거에 투자해서 우리 이만큼씩 14에서 15% 정도씩 영업이익률 맞춰가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룹사 차원에서는 20%의 영업이익률을 계속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중기,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15% 정도 선에서 맞추겠다. 근데 이게 그런 거예요. 앞으로 몇 년 동안은 10% 영업이익률로 하고 장기적으로 20%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올해 0%로 자르고 내년서부터는 15에서 17%로 맞추고 그렇게 한 5년 버틴 다음에 장기적으로는 20% 선에서 계속 수익을 내겠다라고 이제 전략적으로 발표를 한 거죠. 여기에 배경은 가장 큰 게 있어요. 포르쉐 IPO가 있습니다. 주식과도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올해 회계연도에서 마이너스 쳐놓고 털어낼 거 다 털어내고 이제부터 수익률 만들어 놓을 거예요. 라는 굉장히 전략적인 거죠. 진짜. 왜냐면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단 1년 만에 정말 영업이익이 아무런 이유 없이 99%가 날아갔으면요. 임원진들 싹 갈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CFO가 너무나 여유로워요. CFO가 현재 실적은 전략적 방향 전환에 따른 영향이 그냥 반영이 된 거지. 그리고 25년이 저점이다, 우리는. 26년부터 올라갈 거다. 라고 목이 먼저 잘려야 될 사람이 여유있게 인터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24년도에 매출 감소도 겪었고요. 영업이익 감소도 겪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책임을 묻자면 그때부터 물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판매가 안 되고 감소가 되는 상황에 야, 기왕에 이럴 거 우리 어차피 한 방에 털고 가자. 그래서 올해 다 털자. 비용 다 여기다 얹어버리고 그리고 내년서부터 더 좋은 거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전동화 전략을 조금 수정하는 부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르쉐가 전기차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911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종들은 다 전기차만 가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늦추겠다라고 하는 발표들이 뭐 다른 브랜드들처럼 계속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가 있냐면 수익이 높은 차들이 있거든요. 포르쉐에서 카이엔 그렇고요. 그 다음에 파나메라 그렇고요. 대부분 대형 차인데다가 일상적인 차들이에요. 그 다음에 대표 모델인 911 같은 경우는 911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었냐면 지금 계속 모델 체인지가 911.2가 나오고 있고 이 모델에서 계속 뭐가 나오고 있냐면 스페셜 버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셜 버전과 그 스페셜 버전을 만들어내는 그 존더분 씨라고 하는 걔네들 특별 버전 만드는 데가 있는데 그러니까 마누팍투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문 생산하는 영역이죠. 그쪽 영역을 굉장히 키워놨어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는 수익률 자체가 달라요. 일반 양산차를 갖다 놓고 주문하는 거에 맞춰서 차를 만들어서 주니까 이거는 부른 게 값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장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누팍투어에서 존더부시라는 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911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포르쉐 911 중에 지금 제일 비싼 차가 911 GT3 RS. 그쵸. 네, RS 모델이에요. 걔는 자연흡기 4.0 엔진이고 그 GT3 경기에 나가도 손색이 없는 차고 거기에서도 고성능 버전은 RS가 있어요. 근데 그 RS라고 하는 것들이 한정판처럼 나와서 작게 팔리는데 제가 올해 5월 달에 이제 포르쉐에 출장을 가서 그 존더분 씨라고 하는 그 스페셜 버전 파는 데를 갔었거든요. RS 911 GT3 RS가 쫙 서 있어요. 한 10대 넘게 서 있습니다. 그거 길거리에서 한 대 보기도 힘든 차인데 거기 가보니까 열 몇 대가 서 있어요. 그럼 그 열 몇 대를 뭐 하고 있느냐? 주문한 거에 맞춰서 다 개조 작업을 하고 있어요. 도색을 바꾼다던가, 그러니까 하다못해 본인이 원하는 게 예를 들어 형광색 옐로우다. 그럼 형광색 노란색을 칠하고 그거에 맞춰서 헤드램프 주변에 링 들어가는 걸 형광색 노란색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시트에 들어가는 스티치라든가 그것도 원하는 대로 다 맞추고 하는 것 작업들을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비싼 차에 그 비싼 개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네들은 수익이 나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판매량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당 단가나 대당 매출과 수익성은 훨씬 더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투자를 해서 하다못해 그 라이프치히에 있는 공장 같은 경우가 거기가 마칸, 그 다음에 카이엔, 파나메라, 타이칸 같은 차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911을 제외한 나머지 차들을 만드는데 거기서 만들어지는 그 차들을 홀류 생산을 하거든요. 근데 홀류 생산을 하지만 거기 이 차종들 보면은 내연기관 차도 있고 마칸 같은 경우는 순수 배터리 차고 PHV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파워트레인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공장에서 홀류 생산을 하는 라인에 자, 한쪽은 전기 라인이 있어야 되고요. 한쪽은 내연기관차 라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르쉐에서는 그 엔진을 포함한 파워 일렉트릭 시스템하고 바디가 만나는 거를 마리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메리주죠. 결혼을 하는 거죠. 이 결혼을 하는 라인이 두 개가 합쳐져서 와요.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을 재정비하고 하는 것들에 대한 비용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용이 또 들어갈 부분은 뭐냐면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신차가 생산 라인에 들어오면 이 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기술에 대한 교육도 따로 해야 됩니다. 그럼 교육받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생산 과정에 참여를 못해요. 대체 인력이 투입되거나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해야 됩니다. 순환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해야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 다 비용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을 언제 털 거냐 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5월 달에 출장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 못 들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가을 돼서 이 얘기가 딱하니 나온 거예요. 27억 달러에 최대 31억 유로까지 털겠다. 야, 저기 공장 개조하고 교육하고 차 바꾸고 전동화 지금 카이엔 일렉트릭 나와서 새 차 만들고 했던 비용들 올해 1년에 다 턴다고? 와, 그게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게 있었어요. 포르쉐가 약간의 혼란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폭스바겐 그룹발 혼란이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도 전동화 얘기했을 때, 폭스바겐 그룹이 약간 혼란스러워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여파가 이제 좀 정리돼 가고 있다. 대표적인 얘기가 아우디였죠. 포르쉐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플랫폼이라던가 배터리 내재화라던가 이런 게 좀 있다가, 이런 거 다시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이렇게, 우리 난상 토론하던 거 싹 정리하자. 그걸 올해 다 때려박은 거예요, 우리다가. 그래서 플랫폼도 정리했고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배터리도 그 대규모 생산은 포기하고 폭스바겐 그룹이 갖고 있는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하고 이제 LG하고 CATL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다 만들어 놨어요, 올해. 이것저것 정리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 몇 년 동안 헛고생하는 거, 헛거리하는 거 올해 다 끝낼게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된 거 전략을 포르쉐에서 그때 이제 5월 달에 출장을 갔을 때 바이작의 본사에 들어가서 그 본사 연구소에 들어가서 그 앞으로의 포르쉐의 전동화 전략에 대한 것들도 그 담당하는 사장이 와서 직접 설명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포르쉐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동화 전략의 가장 큰 부분은 빠른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충전 속도를 가능한 높여보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신형 타이칸이라든가 그 다음에 신형 마칸은 아닌데 마칸도 800V 시스템을 쓰는데 그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새로 나온 카이엔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타이칸하고 같은 수준의 320kW급의 충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쓰이고 있는 전기차의 전기 전압 시스템이 400V냐 800V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결국 충전 속도가 제한이 걸리는데 800V로 갔을 때 현대자동차 그룹은 뭐 최대 350kW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차를 충전을 하면 270kW, 230kW 이상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같은 800V 시스템에서 포르쉐는 처음에는 타이칸 처음 나왔을 때는 270kW까지 된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까지 250kW까지 되는 걸 보여줬거든요. 근데 5월 달에 출장 가서 탔던 신형 타이칸은 정말로 320kW가 찍혀요. 물론 그 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팔리고 있는 중국차를 제외하고 일반 기존의 자동차 제조사들에서 팔리는 전기차 중에 걔가 가장 빠릅니다. 충전 속도가. 물론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넣을 수 있는 거는 차를 비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자기들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장거리를 빠르게 가는 방식인데 차만 빨라서 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충전하는 시간을 줄여서
결국은 그 충전 시간을 줄이는 걸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을 줄이겠다. 그래서 목적지에 빨리 간다라고 하는 자기네들 브랜드의 가치, 스포츠카 브랜드로서의 가치라는 거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일관성 있는 거예요.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실차에 적용하는 거가 브랜드의 타겟과 방향성과 일체감을 갖고 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쉐의 강점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게 내부에서 몇십 년 동안 내연기관차를 만들고 스포츠카를 만들어 왔던 애들이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점에 그거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으로 느껴졌던 거고요.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번에 현대자동차에서 아이오닉 6나 이런 차들이 나왔을 때 차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충전 속도는 사실은 이전이랑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똑같아요. 배터리의 용량이 이전보다 커졌고, 또 그 배터리 커진 용량에 맞춰서 주행 가는 거리가 늘어났는데 충전 속도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포르쉐는 배터리 용량도 바뀌고 배터리의 세대도 똑같은 4세대로 가고 거기에 플러스로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이 브랜드가 추구하고 있는 거랑 맞춘 거죠. 그래서 그거를 딱 느꼈을 때 드는 생각이, 이게 대중 브랜드하고 프리미엄 브랜드하고의 차이가 여기서 나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제네시스가 전동화 전략을 추구하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이 포르쉐의 이 전략, GT로서 장거리를 편하게 가는 것 플러스 거기에 충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까지를 더해야, 그래야 이게 차가 어떤 가치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좋은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여담이 있긴 한데 그게 있어요. 방금 전에 충전 속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셀포스라고 포르쉐의 자회사가 있거든요. 여기가 그거에 정말 목숨 건 듯 R&D 센터가 되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그 방향에서 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결국은 포르쉐가 그 24년과 25년을 좀 버렸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면서 에너지 믹스를, 그러니까 파워 믹스를 잘 이뤄내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시장이 이제 포르쉐의 전동화를 정말 잘 받아준 시장이에요. 사실은 타이칸도 그렇고 마칸도 그렇고, 물론 이제 마칸은 차가 워낙 잘 나와서 과거의 마칸에 비해서 그런 것도 있었긴 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동화 비중이 가장 높은 시장 중 하나거든요. 포르쉐의 그 한국 시장은. 근데 어쨌든 이러한 흐름을 약간 숨고르기 하면서 우리 아까 말했던 과도기의 긴 시간을 버틸 셋업을 지난 2년, 3년 동안 싹 다 해놓고 재무제표 리셋 시켜놓고 내년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마칸 얘기가 나와서 마칸 일렉트릭 얘기를 하자면, 차가 정말, 그러니까 그 이전에 탔던 그 내연기관 마칸도 마지막 버전 GTS 나왔을 때, 이야, 차를 이렇게 만들면 반칙이지,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마칸 일렉트릭을 딱 타니까 전동화 마칸,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예요. 지금 국내에 팔리고 있는 마칸은 다 EV입니다. 배터리 EV만 팔아요. 그러면 사실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판매량이 줄어요. 네, 판매량 주는 거 당연하게 됩니다. 내연기관차를 살려던 사람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180만 대 중에 140만 대가 내연기관차만 샀는데 그게 다전동화로 갈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판매량은 줄어요. 그런데 결국은 목적은,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칸 일렉트릭을 타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얼마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서 타는 사람들은 얘는 역시 포르쉐고, 그 다음에 충전 속도 빠르고 주행거리 충분하고 조용하고 그래서 좋구나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판매량이 줄어든 거는 맞는데 장기적으로 볼 때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전동화로의 전환하는 거가 포르쉐가 잘 넘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1, 2년은 판매가 좀 떨어질 수 있겠네 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국내에서도. 그리고 이 전동화로 넘어가서 포르쉐가 혜택을 받다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 자동차가 800V 시스템을 갖고 있는 EGMP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도를 포함해서 고속도로의 350kW급 혹은 300kW급 최소한 250kW급의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은 상상하기 힘든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어요. 그럼 이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를, 물론 현대자동차의 EGMP가 달려있는 차를
이젠피로 만든 차를 타시는 분들도 혜택을 보지만 실제로는 포르쉐 타시는 분들, 포르쉐 전기차를 타시는 분들이 제일 혜택을 많이 봐요. 빠르게 충전하고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보급되는 데 있어서도 현대자동차 그룹 땡큐라고 포르쉐 코리아는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너네 충전 네트워크 잘 깔아줘서 오늘 고마워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으로 판매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충전 환경, 기가 막힌 충전 환경 안에 더더욱이나 350kW급 초급속 충전 네트워크가 그렇게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많은 나라에서는 포르쉐는 더 팔릴 가능성이 사실은 크고요. 거기에 플러스로 마칸이 그 아우디 폭스바겐 그룹에서 개발한 PPE 플랫폼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프리미엄 일렉트릭인데 그 일렉트릭 플랫폼을 쓰는 차들 중에 마칸도 있지만 아우디 Q6 이트론 같은 경우도 같은 플랫폼을 써요. 그래서 마칸이나 그 차나 최대 270kW까지 충전 속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들이 사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사용하기 좋은 차로. 그러면 충전 환경이 좋아서 차를 타기가 편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차들은 장기적으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해하기 어려운 전략적 결정일 수도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올해 31억 유로를 넣고 영업이익률을 0%로 맞춰서 털고 가는 거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장기간으로 보면, 예를 들어 저희가 뭐 내년 이맘때 2026년 11월에 저희가 이 방송을 다시 찍으면서 그때도 포르쉐 영업률이 이렇다면 그러면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과 방송을 해야 되겠지만 그때 돼서 영업률이 어떻게 될지는 내년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과거에 찬란했던 만큼은 아니더라도 바로 곧바로 올라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지출만 빠져도 기본적으로 받아주는 평균 이익률이 있기 때문에 평균 이익률을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지금 굉장히 절묘해졌어요. 그러면서 순수 내연기관도 확실하게 있고 하이브리드 모델도 확실하게 잘 잡혔고요. 게다가 심지어 하이브리드 기술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파나메라 E 하이브리드, 뭐 SE 하이브리드 이런 차들 타보면 굉장히 좋아진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가지고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조금 더 그 대중적으로 타게 되는, 그러니까 데일리카로 타게 되는 마칸과 카이엔 쪽에서 확실하게 전동화를 가주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제가 이제 미국에서 캐딜락이 프리미엄 EV 시장이 잘 나간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비슷한 가격대의 내연기관과 비교했을 때 나쁘지가 않아요. 포르쉐 일렉트릭 모델들이. 거기서 오는 경쟁력의 매력은 시장에서 굉장히 설득력이 좋겠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대신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계속 고관세 정책을 이어갈 거에 대한 좀 우려. 그쪽의 정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같은 일이 한 번 더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시장은 분명 주는 게 맞아요. 물론 이제 포르쉐가 다른 폭스바겐 그룹의 다른 브랜드들에 비해서 중국 의존도가 아주 높은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중국이라는 큰 시장에서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거는 요거는 이제 그 중국의 애국 소비 심리가 있어서 그런 건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사실은 지금 최근에 이제 한중 관계만 보더라도 이전보다 좀 많이 풀려 있는 모습이고, 미국과의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위기상으로는 아마 이것도 곧 회복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국의 타겟이 이제 반일 체제로 좀 더 굳히게 되면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대해서는 그런 보이스가 줄어들게 되니까요. 공공의 적이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중국은 좀 빠른 시기 내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미국이 큰 변수로 남아 있고. 그래서 사실 지금 포르쉐가 FIWC를 철수하고 WEC에서 이제 커스터머 레이싱 지원도 안 하면서 대신 인사 대회를 가요, 미국으로. 그래서 미국의 당분간은 미국에 좀 집중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볼륨을 키우겠다라는 전략이 내년부터 들어가거든요. 이런 걸 본다면 확실히 올해의 행보는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고, 전략적인 도박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굉장히 현명하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보고, 왜냐면 주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이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는 전략을 태웠기 때문에 아마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내년에 포르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지금 주가를 한번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내에는 마칸이 이제 구형 마칸이 단종이 되면서 신형 마칸은 일렉트릭만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 카이엔 일렉트릭도 해외에서 런칭을 했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마칸 자체는, 그러니까 구형이죠. 신형 말고. 마칸 자체 내연기관차는 2026년까지 현재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내만 없을 뿐이지 해외에서는 이미 주문받은 물량들을 생산하는 건 아직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어떤 뉴스들이 좀 있었냐면, 마칸은 일렉트릭으로 바뀌었으니까 마칸의 이름은 그대로 유지해서 얘는 계속 전기차 BEV로만 나오고, 요 급으로 다른 이름을 가진 내연기관이 올라간, 혹은 가솔린이거나 PHEV거나 하이브리드가 올라간 SUV를 새로 만들겠다. 그래서 그거를 뭐 한 2028년? 지금 한 3년 남은 거죠. 그때서부터 런칭하고 판매를 하겠다라는 발표들이, 그러니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뭐, CEO라든가, 뭐, CFO라든가 그런 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들이 굉장히 공신력 있는 미디어들에서 기사가 나온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동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모든 브랜드가 다 미뤄지고 있는 상황에 포르쉐도 현재까지 해왔던 전동화 전략에 맞춰서 마칸과 카이엔을 일렉트릭으로 내놓았지만, 그거에 대해 백업을 할 수 있는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차들에 대한 것들도 준비는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개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번에 왕창 또 계상을 해놓은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다행인 거는 메르세데스 벤츠처럼 EV로 올인했다가 다시 내연기관 다시 만들어야지 할 때 버벅거릴 브랜드가 아니에요, 포르쉐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올해 가장 인상적인 차가 무엇이냐라고 질문 받으면은 저는 몇 가지 차가 떠오르긴 하지만 그 톱에는 언제나 911 GTS가 있을 거거든요, 올해는. 언제든 최고의 내연기관 차량을 만들 수 있는 브랜드예요, 포르쉐는. 그리고 그거를 꼭 과장하지 않더라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포르쉐는 진짜 그러니까 CFO가 말한 것처럼 올해가 저점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신사임당 채널을 보시는 그 시청자분들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인 거는 뭐냐면, 자동차라는 영역은 진짜로 국가로 초월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성향도 초월했고, 또 소비자와도 연결이 되고, 회사가 있고, 물론 국가의 정책과도 연결이 되는, 또 글로벌하게 세계적인 추세하고도 연결되는 굉장히 복잡한 상품이자 물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뭐가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걸 예측하는 거는 누구도 쉽지 않은 영역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자동차는 그게 더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폭넓은 관점으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올인하지 말고 좀 넓게 보시면서 이쪽 영역을 이해해 주셨으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동차 산업은요, 급변합니다. 급변하는데 그 속도가 느려요. 이거는 굉장히 큰 물줄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난 100년 동안의 변화보다 뭐 최근에 뭐 5년의 변화가 더 빠르다, 더 크다, 이런 표현들이 많은데 그만큼 텀이 길어요. 자동차는 거대한 텀이라는 게, 거대한 흐름 텀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런 거대한 시간이 있어야 자동차 브랜드가 완성이 되는 거고 변화가 되고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뉴스를 보실 때 사실은 아마 이번에 포르쉐 영업이익이 손실 난 걸 보시고 지금이 기회다라고 느끼실 분도 계실 거고, 진짜 문제인가? 라면서 막 주식을 처분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뭐 워낙 투자를 잘 아시는 분들이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휩쓸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언제든 귀 가벼운 사람들 선동하는 세력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네시스의 행보에 대해서 저는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쉽게 결과 안 나올 거예요. 당분간은 마이너스 날 거고 계속 저게 왜 돈 쏟아붓냐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과 그런 눈물과 그런 실패가 있어야 포르쉐가 나올 수 있고 페라리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단 한 명의 선수가
전 세계를 흔들 수가 있고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그리워할 수 있는 혹은 그를 추모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그런 가치, 그런 의미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피아 WEC 참가하는 제네시스 마그마 레이싱 팀. 사실 뭐 저는 솔직히 지금도 부정적인 얘기 하라면 정말 많이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좋게 봐주세요. 좋게 봐주시는 게 제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과 우리나라 산업에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거는 분명. 그렇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